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6일이고 국방 논평 꼭지를 한번 말씀드리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베트남전에 있었던 미군의 최대 폭격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자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로 자료를 이제 찾다가 제가 몇몇 자료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 사실은 해군이나 육군은 대충 어떻게 작전을 한다라는 이해도가 조금 우리 손에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군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3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이해도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 작전의 핵심은 72년 12월 베트남 말기죠. 베트남전 말기. 그래서 월맹하고 미국은 이미 프랑스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 이제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강력한 기싸움이 있었죠, 당연히. 협정 기간 중에 전투가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포지션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작전을 하게 되고, 월맹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예측하고 모든 또 방어 전력을 구축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력과 핵심 전력이 소위 말해서 맞짱을 떤 그런 결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65년부터 이 지대공 미사일이,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이 베트남에 등장을 하면서 이런 공군의 운용 전략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지상군이 적을 요격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 거죠. 그게 7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양쪽 다 노련해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가 튼튼해지고, 또 방패가 튼튼해지면 더 큰 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지난 7년간의 결과물이 다 모인 상태에서 노련해질 대로 노련해진 양측이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벌인 10일간의 전투가 이 라인베커 투 작전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순서를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은 현대 공군전에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현대적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S-75 지대공 미사일이고, 이게 이제 59년에 개발이 돼서 배치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이제 65년에 베트남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최신 무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손도 못 대던 U2, 미국의 U2 스파이 정찰기를 결국 격추시켰잖아요. 우연히 격추시킨 게 아니죠. 소련 내에서도 격추됐었고, 대만이 운용하는 비행기도 격추가 됐었죠. 중국군에 의해서. 쿠바에서도 또 격추됐었죠. 그 당시 최신 무기였어요. 그리고 이 U2 정찰기의 운용 고도가 한 25,000m 정도였기 때문에 이 대응 고도도 25km에 달했어요. 참고로 우리 천궁1 같은 경우는 15km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탄두 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00kg이죠. 200kg의 탄두 중량이면 우리 것으로 치자면 해성 대한 미사일 있죠. 그게 탄두 중량이 한 200kg 정도 될 거예요. 즉 제가 한 방이면은 웬만한 구축함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중량이에요. 저걸 하늘에서 터뜨린 거예요. 근접신관으로. 우리 천궁1의 탄도 중량은 약 24kg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뭐 한 9배 정도 되는 거죠. 이 라인베커 2 작전 당시에 이 S-75 포대가 20여 개 포대 정도가 하노이하고 하이풍 지역에 있었어요. 이 라인베커 2 작전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월맹 지역을 폭격하는 데 있어서 제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진짜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민간인 지역,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미군 포로들 수용소 외의 모든 지역은 폭격을 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이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양쪽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12일의 기간 동안 이 S-75 미사일이 1,300발 이상이 이제 발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자, 먼저 S-75에 대해서 지정 유도 방식인데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전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사용한 전자제 수단이 여기 나오는 모든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레이더가 이게 꾸러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레이더가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탐색 레이더가 있겠죠. 일단 탐색 레이더로 대충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 요격을 위해서는 추적 레이더가 좀 더 자세한 방향, 고도,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 최신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으로 와서는 다기능 레이더로 바뀌었죠. 하나로 탁 뭉쳐져 있죠. 우리 천궁이 있죠. 대표적이죠. 예. 자, 적을 탐색했고 추적도 했다. 그럼 적이 향후 어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기 컴퓨터가.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예상되는 방향으로. 그럼 미사일은 그 예상되는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적이 계속 위치를 바꿀 거잖아요. 속도를 바꿀 수도 있고 고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럼 미사일은 통제센터에다가 내 위치와 속도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 그럼 통제센터는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적의 목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리 가라라고 지령을 자동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령을 받고 향후 목표물과 조우하게 될 위치로 미사일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별도의 탐색기가 없어요. 밑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과는 다르죠. 요즘 탐색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령 유도 방식이라고 그랬고 그때는 이게 최신의 방식이었었습니다. 예. 자, 이 라인베커 2 작전, 이 폭격 작전인데 전체적으로 한 200대, 190여 대의 B-52가 동원이 돼요. 괌에서도 오고 태국 기지에서 날라와요. 예. 그래서 그 첫날에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요. 첫 번째 파, 두 번째 파, 세 번째 파가 가는데 오늘의 초점은 그 제일 첫 번째 파를 구성했던 그들의 미 공군의 전력 구성 그리고 그들의 임무 이런 걸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약 40대 정도의 B-52가 첫 번째 파에 포함이 됐겠죠. 3개 파로 나눴으니까 190대를. 그 다음 F-111 가변익 전투기죠. 저공 비행이 특징인 이 5대. EB-66이라고 전자전기가 전자전 전용기가 3대.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F-4 팬텀기가 8대. 그리고 와일드 위즐이라고 지대공 사이트를 찾아내서 격파하는 목표를 가진 비행기가 8대. 이렇게 1파를 형성을 해서 갔어요. 이런 파가 그날 첫째 날 밤이죠. 밤에 했었죠. 예. 3번 이어진 것이죠. 예. 자, 이건 이제 B-52가 40대 정도 동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 40대가 어떻게 갔느냐? 3대씩 묶음으로 갔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걸 셀이라고 불렀어요. 세대가 이렇게 대형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 다음 2분의 시차를 두고 같은 고도에서 고도는 1000m 정도 폭격 고도가 왜 그 고도가 그렇게 설정됐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다른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가고 이래서 약 30분에 걸쳐서 40대가량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폭격을 하고 지점을 벗어나게 됩니다. 타격 목표는 당시 하노이 인근에 있는 7개 목표였다고 해요. 자, 왜 이렇게 세대씩 모여서 갔느냐? 이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미 베트남전에서 7년에 걸쳐서 소련제 S-75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상대를 해본 경험이 누적됐고 대응책도 나왔어요. 많이. 그 중에 이제 최신이 뭐냐면 전자전 포드가 나온 거죠. 그게 각 비행기 기체마다 대여섯 개가 달려 있었어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복합적인 기능을. 아까 그래서 지령 유도 방식 말씀드렸죠. 그게 나오는 레이더들의 움직이는 것을 다 건드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3개로 묶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비행기에서 다른 레이더, 같은 레이더잖아요. 방해 전파를 발생시키는 건데. 지상에 별도의 동력 시스템을 갖춘 지상 레이더보다 파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세대가 묶어서 어차피 전자파는 파동이잖아요. 이거를 가장 극대화,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의 전자파 방어막이 오랫동안 미칠 수 있도록 멀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내게 파워가 작으면 그리고 상대방의 탐색 레이더가 파워가 세면은 내가 방어막을 치더라도 상대방이 뚫고 들어와서 내 위치를 찾아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형으로 유지하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이에 거리는 이만큼, 고도차는 이만큼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게 됐던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게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거죠. 노이즈를 발생시키면 탐색 레이더에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다.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자,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호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추적 레이더가
이 목표물의 방향하고 속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야 돼.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만 신호. 이거는 노이즈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어딘지를 가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헷갈리게. 예. 그 다음 다운링크 제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75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이 미사일도 통제센터에다가 자기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 통제센터에서 적기의 위치와 내 미사일의 위치를 확인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령을 내리잖아요. 미사일에서 통제센터로 가는 정보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다 중복해서 사용했어요. 예. 그러면서 세계의 비행기 세대가 같이 나르면서 큰 방어망을 형성하고 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F-111 이 기종의 특징은 뭐냐면 제공비행이 있었고 그 당시 지형 추적 학법 장치를 최초로 적용했던 비행기였어요. 예. 초창기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72년 이 작전을 할 때쯤 되면서는 이게 이제 보완이 됐었어요. 그래서 S-75 미사일의 최저 요격 고도가 1000m입니다. 1km나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아요. 지금 러시아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50m예요. 아마 이런 월남전에 제 눈이 반영이 됐겠죠. 그때 부스트가 떨어져야 되고 탄두가 활성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때까지가 고도 1km 높이였어요. 그래서 고도 1km로 내려오면은 미사일에 대해서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월남전 초창기에 이 지대공 미사일 처음 만났을 때 하염없이 많은 피해가 났죠. 미국에서.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 미사일이 그렇게 기동성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회피 기동을 하고 또 제공 비행을 하는 방식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제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37mm 대공포 또 57mm 대공포들이 상당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예. 많은 것들이 레이더로 유도되는 기관포였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공으로 내려와서 격추된 미군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F-111은 그보다 더 낮게 날랐던 거죠. 그것도 100, 200, 300m 정도로. 그것도 고속으로. 그래서 이 라인베커 2 작전에서 이 기종의 역할은 뭐냐면은 미국 그 당시 월맹군 공군이 미그 21이 주력인 요격기를 한 250대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기지를 폭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격기들이 하늘로 뜨지 못하게. 네. 그래서 B-51을 요격하거나 다른 전자전 전문기를 요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임무를 맡은 F-4 팬튼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예. 물론 이 비행기는 밑에 기관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날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예. 대공 미사일은 피할 수 있지만. 자, 이 전자전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라인베커 2 작전만 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구형인 그런 방식이어서 엄청나게 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투입은 됐어요. 자, 이 전자전기를 운용하는 방식은 대공포가 사정거리 도달할 수 있는 고도보다 약간 높은 고도에서 떠서 적의 목표를 타격하러 가니까 지대공 미사일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당연히 미국은 예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고도에서 세대가 지면과 평행하게 나르면서 계속 선회 비행을 하는 겁니다. 세대가 빈틈없이. 그래서 밑으로 방해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도 이미 아실 겁니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 전자파가 자기들이 밑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레이더를 장님으로 만드는 거고, 또 B-52 자체에서도 대여섯 개의 포드를 달아서 전자전 포드를 달아서 똑같은 역할을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세대를 모아서 더 힘을 더 키워서 그렇게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밑에 요격기들은 저게 월맹군의 요격기들이 뜨지 못하게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왜냐하면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저기 여기 엄청나게 취약할 수가 있는 기종이잖아요. 물론 B-52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군이 당시 분석한 북베트남 방공망의 구성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곳으로 쳐져 있는 것이 고도 한 3만 모르겠어요. 3만 피트 초반대 보면은 100mm 이건 대공포입니다. 이렇게 툭 가서 하늘에서 꽝꽝 터지는 거 있죠. 그 밑에 이렇게 85mm 포, 그다음 57mm 포, 37mm 포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히 정확했다고요. 이 85mm 포나 100mm 포가. 그래서 B-52의 폭격 고도가 35,000, 36,000 피트로 설정이 된 거예요. 딱 요거보다 살짝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지대공포의 포화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11 같은 경우는 높이를 낮춰서 지대공 미사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관포들을 상대하면서 저게 이제 공군기지를 이제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다면은 B-52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자전기는 저게 대공포의 화망에서 보다 더 높게 위치하면서 폭격고도를 잡고 작전고도를 잡은 거죠. 서로 이제 택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B-52 같은 경우는 대공포의 위협은 없지만 대신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F4가 8대가 동원이 됐는데 이게 재미있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체퍼를 뿌리는 거거든요. 체퍼를 가졌다면 포탄을 싣고 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터뜨렸어요. 체퍼는 레이더를 반사하는 금속 조각이죠. 하늘에 뿌리고 둥둥 떠다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네. 그거를 인공적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걸로 길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8대가 가서. 이거는 오늘 소개드리는 이 미군의 작전은 이미 지난 7년간 사용해서 검증됐고 기술 개발에 서 누적된 거예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것도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이 50km 자그마치, 폭이 3.6km, 깊이 1.2km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도랑을 파는 거예요. 알루미늄 판으로. 그리고 B-52 비행기 편대는 세대씩 아까 짝을 이루었잖아요. 그것들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폭이 3.6km잖아요. 그러면 밑에 레이더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쪽은 그냥 허연 거예요. 도랑이 하늘에 치는 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월맹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걸 보면은 이쪽으로 지금 전자전기가 왔고 얘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즉 뭐 추적 레이더를 가동시켜서 저걸 낚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빈틈이 보이지 않으면 대충의 방향을 예측해서 저 안에 어디 있을 거니까 비행기가 큰 비행기잖아요. 기동성도 없고 B-52 같은 거는 도달 고도가 높은 대공 미사일 쏘듯이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1,300여 발이 발사됐는데 그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발사된 겁니다. 거기다 맞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방어막이 살짝 약해지는 거, 그들의 실수 아니면 완벽하지 못한 조건 때문에 틀어져서 그것들이 겹쳐서 내 탐색 레이더를 탁 켰을 때 그들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이 비행기들이 격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체퍼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 근접 신관은 레이더로 거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근처에 다가왔는데 앞에 체퍼에 막이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비행기랑 거리가 아직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미사일은 레이더 반사가 바로 돼서 나오니까 가까운 데 있다 판단하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가적인 이점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와일드 위즐이라는 비행기인데 지금은 이제 와일드 위즐이라는 것은 이제 대방사 미사일, 즉 대레이더 미사일. 저기 레이더를 우리나라쪽으로 쏘면 그 레이더를 추적해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당시는 뭐 슈라이커 스탠다드 인도 미사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운용할 수 있게 개조된 비행기예요. 월남전 이 기간에는 주로 두 가지 기종이 나왔던 것 같아요. 팬텀기를 그런 기능으로 개조한 게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F105. 오늘 소개하는 라인베커 2 작전의 첫 번째 웨이브의 제1파에는 지금 8대 F105가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행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날 출격한 기체들 중에서는 제일 힘든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게 지대공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미끼 역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레이더를 가동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보고 미사일을 발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레이더 미사일을 대방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자전포드나 또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100% 노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지대공 사이트하고 상당히 결전을 벌였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월맹군들은 이미 충분히 노련해져서 이런 게 오면은 이랬다고 합니다. 즉 미사일 날라오는 게 내 레이더에 잡히면은 레이더를 꺼버리는 거죠. 나는 꺼버리고 주변에 다른 레이더가 켜는 거예요. 레이더만 있는 데가. 그래서 미사일 그쪽으로 유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대방사 미사일의 초기라서 상대방이 레이더를 끄면은 그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또는
엉뚱한 데다가 레이더를 켜서 거기는 이제 기관포들을 많이 정확한 대공 기관포들을 장치한 상태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비행기를. 예. 왜냐하면 월맹군도 자기들이 이걸 노리면은 내 위치가 파괴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지대공 미사일 위치를 찾아서 속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기체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님으로 해가지고 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미사일을 함부로 발사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 공격기 편대가 지나가는 동안 이런 정도 약간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EB-66 전자전기의 역할과 어떻게 좀 비슷하죠. 방식은 좀 달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예. 그리고 또 월맹군들의 지대공 레이더의 운용 방식도 이제는 대부분의 미군 기들이 전자전 포드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전자 방어막을 치고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레이더 파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내 위치를 노출시키면서까지 내 탐색 레이더를 쏘지 않고 그걸로 지켜본다고 해요. 수동적으로 상대방 레이더를 파드면서 큰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빈틈이 생겨서 저걸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낮은 레벨로 했던 게 볼륨을 확 올리는 거죠. 레이더 출력을 높이면서 짧은 시간 동안 탁 켜는 거예요. 왜냐면 노출이 오래되면 다른 것들이 달려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짧은 윈도우가 탁 열리면 그때 확 레이더 출력을 올려서 쏘고, 이 S-75가 베트남에 운용하면서 정명을 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자체 자주포 탱크 자체에 실려 있고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 지금 천궁도 보면은 발사대 차량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견인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압수 같은 형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포대를 전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출되고 발사하고 월맹군 포대가 하는 일은 빨리 짐 싸서 옮기고 다른 이렇게 준비된 사이트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 다른 공격 요소들이 따라올 거니까 이 안에 이 와일드 위즐 같은 애들이. 그래서 월맹군들이 그걸 아주 신속하게 잘했기 때문에 저게 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찾기도 어렵고, 또 사이트를 찾더라도 정찰기들이 거기 때리려고 몇 시간 뒤에 가면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자, 그 이후부터 나오는 러시아 미사일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주화되어 있죠. 지금은 K9 자주포가 같은 겁니다. K9 자주포가 자주화된 게 뭡니까? 쏘고 상대방이 대형 사격이 날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진지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지대공 미사일도 그렇게 운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효과를 본 게 이때였었어요. 그게 월맹군들이 이걸 최대한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맹군들의 S-75 미사일 사이트를 찾기도 어렵고, 정찰기로 찾더라도 뒤에 타격하러 가면 없어진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자전 포드 대형이라는 것인데, 이제 전자전 포드가 나와서 전자 방어막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F4 팬텀기 같은 경우가 저기 이제 지대공 미사일 방어망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전폭기 같은 경우에, B-52가 아니고 전폭기 같은 경우는 극강화하면서 포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럼 저공비행밖에 없었다고 해요. 낮게 붙어가는 거. 자, 낮게 붙어가다 보면 이런 기관포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미사일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 솟구쳤다가 극강화하면서 포탄을 내리는데, 타격 목표 근처에는 저게 대공 화망의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때 많이 당했다고 해요, 공군기들이. 그래서 이제 전자전 포드가 나오는 이동할 때 이렇게 낮게 저공 비행하지 않고 이런 대형을 구축하면서 나를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커다란 구름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대신에 이게 또 이제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런 비행기 대형이 너무 조밀하면은 밑에 지대공 미사일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구름이 작은 거예요. 예. 그러면 대략의 위치만 보고 그 구름의 중심점을 향해서 쏘게 되면 맞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게. 예. 물론 전자 방어막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생존율이 높겠지만, 예. 그래서 대형을 적당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격이 들어오더라도 비행기 사이 빈틈으로 미사일이 지나가게.
그래도 실제 이제 전술 운용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었어요. 이래도 요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격 당하는 확률이 지상에 납작 엎드려서 낮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즉 비행기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조종사들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자, 이건 전자전기가 그 이제 S-75의 추적 레이더나 탐색 레이더를 방해할 때 전자파의 이제 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저게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정도가, 아까 세대가 동원됐다고 했죠. 세대 정도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제밍을 해야 되는 그 지역을 빙빙 도는 겁니다. 예. 공격이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밑에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비행기가, 왜냐하면 전자파는 광선이죠. 어떻게 보면 빛과 같습니다. 직진합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선회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틀면은 전자파는 직진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 이쪽에 레이더 기지가, 레이더 사이트가 있다면은 이쪽 면은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광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거죠. 잠깐이지만. 그렇지만 월맹군들은 이미 그 당시에는 숙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빈틈으로도 비집고 들어와서 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겨냥을 해서. 자, B-52의 피해 사례가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겹겹이 방어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미군 조종사들이 출격 거부를 말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는 것이죠. 그런 빈틈들을 노리고 월맹군들이 요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가 유지할 때는 대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첫날만 해도 200여 발의 미사일이 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그냥 쏜 거예요. 대공포 쏘듯이. 왜냐하면 워낙 방어막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날 격추된 부분이 격추가 2대인가 3대인가 됐어요. 예, 격추가 어떤 데 발생했느냐, 공통점이 있었지요. 예. 비행기가 폭격을 마치면 폭격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빨리 이 지역을 무조건 벗어나고 싶겠죠. 이제 일 끝났다. 예, 그렇게 미사일이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올라오는데 나를 향해서 공포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완수하자마자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급선회를 하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때 대형이 깨지는 거죠. 대형이 깨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선회를 하면은 이 전자전 포드들이 치는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회하는 방향 쪽으로 레이더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월맹군들이 그걸 노리고 출력을 높여서 여기 있었는데 B-52를 어떻게 보면 낙공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발사한 겁니다. 예, 미사일 속도가 뭐 마하 3.5 정도 됐으니까 1초 1km씩 날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고도 1000m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0m면은 10초는 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 자, 그러면 비행기한테 이 큰 비행기가 선회하는데 10초 이상 걸리겠죠. 30초, 1분 걸릴 수도 있겠죠. 천천히 도는데. 그때 노출된 옆구리를 보고 레이더를 켜서 발견을 하고 추적 레이더 가동해서 미사일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격이 된 겁니다. 물론 후반으로 가면 이런 방식을 당연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빨리 파악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합니다. 미군들도 조종사들이 뭐 난리가 났으니까요. 세 번째 날에는 격추가 된 게 선회할 때 난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 미사일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이 대형을 이루고 있던 비행기 중에 한 대가 난 도저히 무서워서 일 못 가겠다. 자기 가는 길 앞으로 날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땅속에서 불꽃이 밤이니까. 그래서 회피를 하게 됩니다. 대형을 깬 거죠. 예. 그래서 남아있는 2대의 비행기에 전자 방어막의 위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대가 또 희생이 돼요. 분석이 된 걸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체가 다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라인베커 작전이 1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미국 주장은 12대의 B-52를 잃었다. 여기는 격추된 것도 있고, 워낙 큰 비행기니까 이제 데미지를 입은 다음에 기지로 귀환하는 도중에 추락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자, 북베트남 월맹의 주장은 34대를 격추시켰다.
자, 당시 미국의 입장은 이 숫자를 줄이려는 동인이 크게 있었고, 월맹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극대화하려는, 가장 늘리려는 동인이 있을 때예요. 왜?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네.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할 때죠. 그래서 실제 격추 대수는 16과 3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성무원들이 B-52 성무원들이죠. 지금 브리핑을 받고 있는 중인데 출격 전에 전술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일정 부분 이상의 상당한 희생이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출격할 수 없다. 이라는 약간 우리말로 하자면 항명 같은 분위기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는 그런 전술 전환의 요청이라고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되기도 해요. 미국식 자료에서는. 네,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것들이 이제 재밌는 부분이 맹렬하게 양쪽이 붙은 거잖아요. 한쪽은 지대공 미사일,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 자, 미국 측은 그 지대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시켰죠. 예. 그 S-75 미사일은 뒤에 개선을 거쳐서 그 개발자는 영웅이 된 것 같아요. 뭐 영웅 호칭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공산권 국가에. 그 사람이 또 S-300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 S-300 개발할 때 베트남전이 가장 큰 실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사일을 활용한. 물론 그 이후에 중동전도 있었지만 S-300을 개발할 때는 그 모든 경험에 상대방이 미 공군이었어요. 미 공군 비행기였죠. 예, 베트남에서 미 공군 그 자체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비행기가 A4, 또 F4, 예, 이런 비행기, 미군 비행기였습니다. 미군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 그것들의 경험을 녹여서 만든 게 S-300이고, S-300의 파생형, 추가 개발형, 개량형이 우리가 러시아랑 같이 개발한 천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 DNA가 우리한테 흘러와 있어요. 미국의 그 전자 방어망, 제밍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상대방 비행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죠. 그게 우리한테 DNA가 넘어와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군은 그런 S-75의 공포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게 당시 전자전 포드예요. 그죠? 제밍을 할 수 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 소중한 미국의 전투기들과 조종사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배운 그 값진 경험이, 아픈 경험, 그걸 녹아낸 게 그들의 전자전 포드라고 봐야 돼요. 그 이후에 또. 예. 자,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만든 게 그림에서 보이는 ALQ-200 항공경 전자전 포드예요. 즉 베트남 전쟁에 사용됐던 B-52에 사용됐던 그 전자전 포드의 DNA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지금 한 나라에서 같이 운용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